본 발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잡도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살펴본 다음에 예제로 영지식 증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식 증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문제에 접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고도 사고 능력 때문인 것이겠죠. 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더 잠을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날까? 또 아침에는 무엇을 먹지? 만일 출근 시간이라면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휴일 날이라면 친구와 잡은 약속에 대해서 또 혹은 약속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고민들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자, 이와 대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려 보면요. 친구와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어떤 경로로 가야지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 내에 갈 수 있지? 하는 문제거나 혹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빠른 길인가? 하는 문제 또는 내가 만약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내 은행 계좌의 잔고에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파마를 하고 또는 친구에게 줄 마카롱 또는 초콜릿과 같은 선물을 구매했을 때 내 잔고에 남는 금액이 얼마지? 하는 문제들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고민들하고는 좀 다른 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떤가요? 답의 참과 거짓을 제3자가 다소 객관적으로 또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자, 본 발표에서는 이렇게 엄밀하고 객관적인 문제, 즉 제3자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동시에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다루기 불편한 그런 대상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 ICT,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어려움의 그 개념은 비밀지식 또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개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후부터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의 개념이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그 어려움에 기반한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달걀 프라이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달걀을 깨서 오믈렛을 만든다든지 깬 달걀을 이용해서 뭔가 요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깬 달걀을 다시 본래의 달걀로 복구시키는 문제는 어떨까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달걀을 이용해서 만약에 요리를 했다면 주어진 요리로부터 본래의 달걀을 복구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가 생일날이 되면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아가지고 촛불을 태우죠. 그리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노래를 축하송을 불러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태운 초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화학적인 작용들이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또 다른 문제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신체는 어떻게 되고 있죠? 불행히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피부가 축 처지고요. 주름살이 생기고 우리의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있죠. 젊었을 때는 왕성하게 소화력이 좋다가도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들은 잘 먹기 싫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신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옛날이요. 젊은 시절의 내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무엇인가요? 옛날에 그 젊음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문제는 어떨까요? 현재의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겠죠. 자, 이처럼 시간의 비가역성에 기인하는 그런 문제들은 다 대부분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실제로는. 자,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전에 어릴 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라고 하죠. 학교에서. 동화 속의 이야기들, 영화 속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재밌고 신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실제로 구현한다든지 실제 생활에 우리가 이제 실제 모습으로 얘를 가져오려고 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분자 요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음식의 질감과 조직, 요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맛과 질감을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달걀 프라이를 하나 하더라도 요리의 온도,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달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식감을 만들어주고요. 최적의 상태로 그 달걀 요리를 해주는 그런 분야인 거죠. 달걀 프라이 자체가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단에 제가 생각요리라고 하는 그런 예를 하나 더 들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됐을 때 무언가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다양한 요리들이 생각나겠죠. 이전에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시각적으로도 이뻤던 그런 요리들. 자, 이런 요리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리들을 내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할 것 같아. 하는 그런 기분들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 요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빈 접시가 있어요. 그리고 머신이 하나 있죠. 인공지능이라고 가정하셔도 되고요.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요리를 그 머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머신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 개인은
근원적인 DNA 결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음식들 또는 신체 상태가 어떤 그런 음식들을 더 요구하는지 그런 조건도 맛있는 그런 기준에 영향을 끼치겠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텔레파시를 이용해서 머신에게 전달이 되고 그 머신이 수신받은 그런 나의 생각을, 요리된 생각을 분석해서 이 머신이 좀 더 가정을 해보면 원자나 분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혹은 그 상위 레벨이라고 한다면 그냥 음식 재료들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자 요리학의 개념에서 잘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요리들에 근접해서 결과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나치는 상상일까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경험도 하고 상상도 하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어려움을 어떻게 정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다음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록을 크기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예, 하는 문제가 주어졌다면 자, 목록이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스트가.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정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전수조사를 이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체 주어진 10개 항목을 배열할 수 있는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배열을 해놓고 이것이 오름차 순으로 정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10개의 항목들을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10의 팩토리얼 개수만큼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자, n이 10개일 때는 10의 팩토리얼이지만 n이 크기가 커지면 그 n 팩토리얼 개수의 크기는 무시하지 못할 그런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자,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시오 하는 문제를 조금 더 분석해서 정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오름차 순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각상을 크기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화면에서 보시는 표를 가지고 있다면 자, 10개 항목을 세로줄하고 이렇게 가로줄로 나열을 해두고요. 각각의 쌍들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해서 어떤 그런 항목이 더 큰지를 이렇게 결과를 비교를 해두는 표를 만들어두면 우리가 정렬하기 쉽겠죠. 대부분 이런 표 내에 정렬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해법의 그 방향은 각상을 비교해주는. 자, 각상을 비교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전체 n에서 2개를 뽑는 그런 순열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1번만큼의 경우 수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방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려움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어려움은 결국에는 해법에 대한 복잡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n개의 항목들에서 그 n개, 즉 몇 개를 우리가 문제 그런 요소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은 복잡도를 정의하는
이해하는 데서 별로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n이 10개든 100개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 해법에 대한 그 복잡도가 즉 입력 크기에 대해서 해법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복잡도에 대한 어떤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렬 방법에 대해서, 정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요. 주어진 문제를 조금 전에는 첫 번째 방법은 n 팩토리얼 번의 방법의 경우수를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n 스퀘어만큼, n 제곱번만큼의 경우수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자, n 제곱번만큼의 기본 전선만 수행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요.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n이 10개가 아니고 20개가 들어와도 20의 제곱번만큼의 최대 경우수를 따져보면 우리가 정렬을 크기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입력 크기에 대한 해법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이렇게 관계식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복잡도를 이해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정렬 알고리즘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1, 2학년 때 이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버블, 선택, 퀵, 힙, 많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적당히 메모리하고 스토리지를 잘 트레이드오프 시키면 어떤 경우에는 선형적인 조진 크기 n개의 그 목록에 대해서 n번 만에 얘를 정렬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자, 그 다음에는 문제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직관적인 생각인데, 자, 해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정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어진 목록의 크기 n에 대해서 n 제곱만큼의 해답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했었죠. 이처럼 다항식 시간 안에 해답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찾았다면 얘는 쉬운 문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다항식 시간 안에 다항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그 해법의 그 복잡도를 찾지 못했다면 최초 주어진 문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험적인 어려움에 우리가 기반해서 얘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 지능의 한계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해답이 없다고 미래에도 해답이 없을 것인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무언가 좋은 여건에 좀 더 지능이 높은 그런 인간이 태어난다면 그분의 지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경험적인 어려움에 기반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해답이 주어지면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쉬운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대체로 그렇죠. 해답이 주어지면 문제에 대해서 이 주어진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암호 인증 분야에서는 검증이 다항식 시간 안에 빠르게 가능해야지 얘를 쓸모 있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 저희가 생활에서도 검증이 빨라야지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해답이 주어져도 답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 대상을 다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자, 해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다는 그런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시 시간 안에 해답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누가 찾았다면 그것은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해답이 주어지면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은 쉬운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두 번째가 대체로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들은 크게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해답 찾기가 쉬운 문제, P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검증이 쉬운 문제, 여기 NP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눠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대학생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추론을 통해서 구분을 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해답이 찾기 쉬운 문제하고 검증이 쉬운 문제가 과연 같은 문제,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가 하는 것이 인류의 오랜 그런 오픈 문제입니다. 자, 해답을 찾기 쉬운 문제는 어때요? 검증이 쉬운 문제에 속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검증이 쉬운 문제가 과연 해답이 찾기 쉬운 문제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지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큰 상금이 걸려 있을 거예요. 큰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답하고 결합되어 있을 텐데, 해답을 찾는 과정, 해답을 검증하는 과정 두 가지에 대해서 찾기가 쉬우면 얘는 그냥 쉬운 문제예요. 얘를 P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검증이 쉬운 문제는 어때요? 이때는 NP라고 부르는 거고, 이 P가 NP에 속해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경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전수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복잡성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인 것이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해법 알고리즘이 n개의 입력 크기에 대해서 2의 n승번의 기본 연산, 경호수를 다루는 그런 해법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최소한 암호학에서는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자, 이 어려움에 기반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감추고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상대방에게 내가 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설계하는 데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알려진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소인수분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인수분해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근수 n에 대해서 자, 소수 팩터를 찾으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라는 숫자가 주어진다면 이 15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모든 그 숫자들은 소수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소수는 일종의 원자 같은 그런 대상이고요. 15 같은 경우에는 3하고 5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현될 수 있어요. 이 3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5도 쪼개지지 않는 그런 소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5인 경우에 같은 경우는 3하고 5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숫자를 좀 더 키워보면 1024비트에 해당되는 숫자가 주어지고 얘를 소인수분해 해봐라 하는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 문제는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적인 그런 기준에 의한 것이고요. 세계의 모든 그런 수학자들, 암호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당시 시간 안에 빠르게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지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안 지워지네요. 네. 자, 그래서 각 국의 정보기관들은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관들에서는 우리가 그 암호학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런 그 권장 크기를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표준원 니스트 같은 경우에 니스트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유럽의 EU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주기 몇 년 동안의 암호 분석을 통해서 해당되는 문제가 얼마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우리가 향후 10년간은 1024비트의 어떤 그 소인수 문제를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발표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그 발표 내용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암호 기법을 쓴다든지 전자서명 기법을 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는구나. 이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비밀정보, 프라이버시, 비밀키, 암호학에서 쓸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설계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영시식 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시식 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개 문제에 대해서 비밀값을 노출시키지 않고 내가 그 비밀값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증명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비밀값을 증명하는 증명자하고 이 증명자가 비밀값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검증하는 검증자가 있을 텐데 이 증명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검증자는 증명자가 알고 있는 비밀값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자, 85년도에 MIT의 골드와스하고 미칼리, 그다음에 라커프가 이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그 왼쪽이 골드와스고요, 오른쪽이 미칼리, 그다음에 라커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 오디드 골드리인데요. 이스라엘의 바이지만 연구소에 계십니다. 그 골드리가 그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무엇이냐면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면 영지식 증명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만 잘 찾을 수 있다면 영지식 증명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영지식 증명은 지식 증명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지식 증명을 해야 되는 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려면 운전면허에 관련된 그런 지식을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내가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상태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운전을 할 수 있어. 운전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하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서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식의 개념이 지식 증명이에요. 자, 그래서 공개 문제에 대해서 비밀 해답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암호기 시스템입니다. 지식증명이. 보통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커밋먼트, 챌린지, 리스판스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시험 보러 가서 내가 그 면허증을 따낸다고 한다면 어때요? 시험장에 가서 내가 지금 지식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 이제 셋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챌린지를 주면 도로공사에서 정부기관에서 이 문제를 풀어봐라고 하고 챌린지를 주면 내가 어때요? 해답을 응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채점을 해서 내가 지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받아서 합격하게 되면 면허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유사한 사항을 여기 이렇게 3단계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식 증명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상호적인 거랑 비상호적인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상호적인 것은 증명자하고 검증자, 프루브하고 베리파이라고 쓰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상호적으로 막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프루버는 베리파이한테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있어. 이 공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어. 비밀 해답을 알고 있어. 비밀키를 알고 있어.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베리파이어는 프루버가 알고 있네 하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상호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는 일방적으로 프루버가 베리파이어한테 프루프, 내가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프루프를 딱 일방향으로 던져주면 검증자가 검증을 해서 그래, 네가 올바르게 알고 있네 하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식의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사실 비상호적인 그런 형태는 수학 쪽에서 많이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띠어럼이 주어지고요. 그 띠어럼에 해당되는 증명을 수학자나 뭐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공개를 해두면 검증자, 뭐 검증자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수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요. 검증자가 해당되는 프루프를 오프라인상에서 검증해가지고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 비상호적인 그런 증명의 모습을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적인 그런 증명 과정은 우리가 뭐 스무고개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화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때 혹은 카드를 갱신할 때 내가 카드 소유주인지 맞는지를 저쪽에서 상대방이 카드 회사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죠. 그럼 제가 해당되는 답을 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적으로 문제를 주고 대답을 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식 증명 분야는 우리가 전자서명 쓰고 있죠. 전자문서 결제해서 은행 거래할 때 내가 얼마를 이 계좌에서 저쪽 계좌, 다른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전자서명을 이제 붙여서 은행에 전달을 해주면 은행이 내 전자서명이 내가 한 것을 맞는지, 내가 그 등록해놓은 공개기여하고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서 그런 그 금액을 전송하는 그런 이체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 때 전자서명을 써요. 혹은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 법조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지식증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식증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식증명은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프루브하고 이 베리파이어가 이렇게 베리파이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컴플리트니스라고 부르는 완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얘는 프루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비밀을 아는 증명자가 이 증명 프로토콜을 이제 수행했는데 여기서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비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증명 프로토콜을 수행했는데 거기서 페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비밀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고 페일을 내주면 어떻습니까? 그 증명 프로토콜 이용하기 싫겠죠. 올바른 사용자라면, 올바른 프로버라면
비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증명 프로토콜에서는 항상 억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플리트리스는 프로브 측면에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건전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베리파이어 입장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 요구사항은요. 비밀을 모르는 거짓 증명자가 증명 프로토콜에서 성공하지 못해야 된다는, 성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검증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치팅하는, 사기를 치는 어떤 프로버가 나타나서 나는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정보를 알고 있어 라고 증명 프로토콜을 수행했는데 증명 프로토콜이 억셉을 내주면 어떻습니까?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그죠? 사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처럼 비밀을 모르는 그런 거짓 증명자는 증명 프로토콜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 더해서 영지식 증명은 한 가지를 더 만족시켜줘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구사항에는 그 영지식성, 밑에 하단에 파란색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요. 영지식성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영지식성에 대한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프로토콜 수행 후 비밀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프로버를 보호해주기 위한 요구사항이고요. 자, 위에 두 가지 요구사항에서는 이렇게 영지식성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비밀을 아는 증명, 첫 번째 완전성은 비밀을 아는 증명자가 증명 프로토콜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조건. 두 번째, 비밀을 모르는 거짓 증명자가 증명 프로토콜에서 성공하지 못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보시면 이 세 번째 영지식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프로버의 지식이 노출돼 버리면 프로버는 어떨까요? 안 좋겠죠. 사실 지식은 자산입니다. 요즘에는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는 다 자산이거든요. 이런 정보는 잘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드러나지 않아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요구사항까지 만족하면 우리는 증명 시스템을, 증명 프로토콜을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지식성을 만족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볼 거냐면 약간은 좀 이론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다항식 시간 시뮬레이터가 존재함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다음 2부 섹션에서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